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4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항공기의 항행, 비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 표시를 설치해야 하는가. 요거는 어떤 이제 항공기가 항행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라든지 고층 건물, 그 장애물 등을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 장애 표시 등을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겠죠. 켜놓아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주간 표시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몇 미터 이상이면 요거는 여러분들 150m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탑 이런 거는 이제 60m 이상인데 여러분들이 뭐 가끔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은 크레인 있잖아요. 그 고층 건물 세울 때 이제 크레인, 그 크레인 같은 경우도 그 60m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밤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크레인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거는 60m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고층 건물 또 이런 것들은 150m 이상은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메인 블레이드의 밸런스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날개 밸런스 측정 방법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메인 블레이드 각각의 무게가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자, 2번 메인 블레이드 각각의 중심이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무게 중심이 이제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양손에 들어보아 가벼운 쪽에 밸런싱 테이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 답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회전익 무인 비행장치의 기체 및 조종기의 배터리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터리 점검사항. 그러면 이거 뭐 배터리 점검사항 이런 거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 드론을 운영할 때도 이 배터리는 뭐 항상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사용하여다 준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특성이 이제 수명이 다 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나 이제 사용 끝났을 때가 대쯤 되면 이제 이 배가 불러 올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뭐 또 사용해도 된다 이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자동 제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1번 불충분한 사전학습, 이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기술 진보에 따른 빠른 즉각적 반응, 요거는 좀 관계가 없죠. 그렇죠? 2번이. 그래서 기술 진보에 따른 빠른 즉각적 반응, 이거하고는 좀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동화 장치의 새로운 오류, 그 다음에 자동화의 발달과 인간의 숙달 시간차,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답이 2번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회전익 비행 장치가 제자리 비행 상태로부터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 이건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렇고 전위 비행이라고 하죠. 전위 비행의 정의를 그대로 나타낸 거죠. 자, 6번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종기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보관한다. 이거는
옳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2, 3, 4번은 서늘한 곳에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이제 케이스 보관한다. 이런 건 다 옳은 답이 되겠죠. 자, 난기류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난기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일본의 안정된 대기 상태, 이게 주요 원인이 아닌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기압, 그렇죠?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압, 일반적으로 고기압권에서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흐린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이제 맞게 되겠고, 북반구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 흐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확산한다. 이건 제가 이제 본문에서도 하나 외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고북시, 그래서 고기압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나간다. 그래서 고북시만 외워두면 다 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고북 시계 방향으로 고북시, 그렇죠? 이것만 알아두면 뭐 이제 남반구의 뭐 고기압은 반대가 되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가면 되겠죠. 자, 등압선의 간격이 클수록 바람이 약하다. 간격이 작을수록 바람은 세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또는 동일한 기압대를 형성하는 지역에 따라 그 근선을 등압선, 등고선이 아니라, 그렇죠? 등압선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회전익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 준비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니까 비행 준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기체 배터리 상태, 조종기 배터리 상태, 조종사의 건강 상태. 이 세 부분은 어떤 비행 준비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 기체 크기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자, 전동식 멀티콥터의 기체 구성품과 거리가 먼 것은, 전동식 멀티콥터의 기체 구성품, 프로펠러, 모터와 변속기, 자동 비행 장치, 클러치는 관계가 없겠죠. 얘하고는, 멀티콥터하고는. 자, 공기 밀도 나왔어요. 공기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기 밀도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양력하고 우리는 이제 멀티콥터 비행 관련해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기 밀도 하면은 일단 공기 밀도는 양력과 비례한다. 이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이 공기 밀도에 관한 이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기 밀도는 우리가 화성에서도 드론 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험 단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성은 어떻게 보면 중력은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비행을 하기가 좀 편한 환경일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구에서 이제 드론이라든지 멀티콥터를 날릴 때 1분에 한 800바퀴를 돌린다면, 지금 화성에서는 3배 정도, 1분에 한 2400바퀴의 회전을 해서 이제 양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밀도는 그 양력과 아주 비례하는, 공기 밀도가 지구의 화성은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을 빨리 해서 양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공기 밀도는 양력과 비례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뭐 공기 밀도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도 증가한다. 이거는 옳지 않겠죠, 그렇죠?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이 확보해야 할 지도 조종자의
지도 조종자의 최소 비행 시간은 지도 조종자는 100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기평가사는 150시간. 그리고 조종자 1종은 20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2종은 10시간. 그다음에 3종은 6시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무게가 또 다 다릅니다. 1, 2, 3종. 자, 13번.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날개꼴의 임의 지점에 중심을 잡고, 날개꼴의 임의 지점에 무게 중심인가요? 볼게요. 받은 각에 변화를 주면 기스를 들리고 내리는 피칭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 모멘트의 값이 받은 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이 받은 각에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이건 공력의 중심이 되겠죠. 공력 중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공기 중에 또는 대기 중에 어떤 물체든 간에 물체와의 이런 관계, 이 힘의 관계를 우리가 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멀티콥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 다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와의 관계, 이 공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의 관계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력 중심이 된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모멘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볼트가 있잖아요. 볼트가 있으면 이거를 스패너가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 스패너가 짧을수록 사실은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 스패너의 길이가 클수록 오히려 모멘트 값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건데, 스패너의 길이가 커질수록 볼트를 더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셨듯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으로 볼게요. 자, 착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착빙이라는 것은 날개나 프로펠러에 이제 얼음이 부착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 착빙 현상이 있게 되면은 어떤 항공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 옳지 않은 거 1번 양력과 무게를 증가시켜 추진력을 감소시키고 항력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옳지 않겠죠. 그렇죠? 1번.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5번 한번 볼게요. 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론은 대형 무인 항공기와 소형 무인 항공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번 1번은 맞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무게 이하의 소형 무인 항공기를 지칭한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150kg 이하 무인 항공기를 무인 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150kg.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무인 멀티콥터는 동력 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서도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무인 비행장치가 무인 멀티콥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인 항공 시스템의 지상 지원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발전기라든지 비행체는 지상 지원 장비가 아니겠죠, 그렇죠? 운반 차량이라든지 정비 지원 차량, 지상 지원 장비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상 장비 하면은 뭐 조종기라든지 이런 건 지상 장비인데, 이제 여기는 지상 지원 장비라 그래가지고 뭐 발전기, 또는 운반 차량, 정비 지원 차량. 그래서 문제 여기 지문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인 비행장치 탑재 임무장비. 그러니까 기체에 탑재할 수 있는 임무장비. 옳지 않은 것은 자, 주간 이용 카메라, 이런 카메라라든지 이런 건 탑재장 임무 장치가 되겠죠. 뭐 적외선 감시 카메라, 통신 중계 장비. 하지만 이 데이터 링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 통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18번 비행 교관의 기본 구비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도 가끔 이렇게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교육생에 대한 수용 자세, 교육생의 잘못된 습관이나 조작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교육생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외모 및 습관, 교관으로서 청결하고 단정한 외모와 또 침착하고 정상적인 비행 조작을 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이제 3번에 보면 전문적 언어, 전문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교육생들의 신뢰를, 이 전문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교육생이 신뢰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생과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물론 운영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은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그런 용어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19번 무인 항공 방제 작업간 조종자 작업자 간의 안전 준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헬멧 착용, 보안경, 마스크 착용, 메인 로터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는 무의식적인 접근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옷은 짧은 소매 입는다. 요거는 옳지 않겠죠. 자,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중 국토부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초경량 가입을 하여야 하는 거. 1번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력 활공기. 여러분들 일단 인력 활공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떤 체중이라든지 체중을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또는 인력을 이용을 해서 조정하는 이제 행글라이더라든지 패러글라이더, 그 자체 중량 70kg 이하, 요거를 이제 인력 항공기라고 한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의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이거는 뭐 가입하고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 비행장치, 이거는 제 국토부에서 정하는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멀티콥터가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이동하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뉴턴의 어떤 법칙인가? 그러니까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뭐 정지 관성하고 이동 관성, 그러니까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질 때까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이제 운동 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다. 그 유지하려는 것은 여기는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이동하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정지 관성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의 법칙은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배웠죠. 자, 블레이드, 날개가 회전할 때 공기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항력, 형상 항력이 되겠죠. 그렇죠? 마찰 항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력에 유도 항력, 유해 항력, 형상 항력, 이거는 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영각에 대한 받은 각, 그렇죠? 받은 각의 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 2, 3번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영각, 받은 각이 커지면 양력이 작아지고, 영각이 작으면 양력이 커진다? 이거는 옳지 않겠죠. 영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지고, 그렇죠? 하지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영각이 커진다고 계속해서 양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지다가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부터는 악력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고유의 안전성이란 무엇인가? 고유의 안전성. 고유의 안정성이라는 조정이 보다 용이하다. 그렇죠? 조정이 보다 용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날개에 상하부를 흐르는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의 원리는 무엇인가? 상하부를 흐르는 공기의 압력차. 그래서 여기 베르누이 정리다.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날개의 상하의 압력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양력을 발생하는. 근데 이제 이 날개가 대칭형하고 비대칭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칭형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비대칭형 날개로 해가지고 상하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압력이 큰 데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 베르누이 정이 이동하는 성질, 그 부분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력과 속도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항력과 속도의 관계. 항력은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도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앞에 어떤 상대풍의 항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한다. 27번 초경량 비행장치를 멸실하였을 경우 신고 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15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멸실, 해체, 뭐 분실, 그렇죠? 멸실, 해체, 없어지는 거예요, 기체 자체가.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30일인데 요거만 이제 15일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공기의 형성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성 조건으로 구름의 형성 조건, 이거는 뭐 풍부한 수증기, 냉각작용, 응결해, 이거는 이제 구름의 형성 조건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겠잖아요.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29번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수직 이착륙 비행을 위하여 어떤 조종 장치를 조종하는가? 수직 이착륙, 이거는 스로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드 2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모드 2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이제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죠. 스로틀하고 러더가 이제 왼쪽에 있는데, 이착륙은 이제 스로틀을 활용을 한다. 자, 대부분의 기상이 발생하는 대기의 층으로 오른 것은, 대부분의 기상은 우리가 이제 생활상에 어떤 느낄 수 있고, 이런 기상 발생하는 대기층은 우리가 대륙권이 되겠죠. 대륙권. 자, 31번.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을 나타내는 것은, 수증기 양은 이제 습도잖아요. 그렇죠? 습도를 수증기의 양. 자, 32번. 강수 발생률을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강수 발생률 강화시키는 것은 상승 기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도 상승 기류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은 더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상승 기류로 구름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이제 다시 이제 비를 만들어 가지고 강수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강화시키는 것은 이제 상승 기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33번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
일단 이 답은 UFA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통제 공역에서 일단 통제 공역하면 비행 금지 구역하고 비행 제한 구역. 첫 번째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행 금지 구역 P로 시작하죠. 근데 비행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R로 시작하거든요. 이 비행 제한 구역 R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통제 공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 이거는 URA가 됩니다. URA.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능한 지역은 UFA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URA는 이건 당연히 금지구역이 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금지구역 URL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행 금지구역은 P로 시작하고 비행 제한구역은 R로 시작한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금지구역은 UR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행 가능지역은 UFA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34번.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를 소유한 자가 신고 시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나? 요거는 지방항공청장이 되겠죠. 4번. 그래서 34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답이 1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지방항공청장에게 표시를 한다. 35번 한번 볼까요? 멀티콥터의 비행 자세 제어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세 제어. 그러니까 비행 자세 제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자이로 센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고도하고 속도, 고도 속도는 일단 GPS하고 기압계가 기압계 센서가 되겠죠. 그렇죠? GPS하고 기압계. 그다음에 방향은 마그네틱 컴퍼스 나침판이 되겠죠. 그렇죠? 방향 마그네틱 컴퍼스. 그다음에 위치는 GPS. 위치 GPS. 뭐 GPS는 위치, 고도, 속도 이거는 다 관계가 있지만 그다음에 자세는 자이로 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3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격 증명 취소 처분 후 몇 년 후에 재응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 뭐 안 좋은 사유가 되겠죠. 뭐 조종자라든지 지도 조종자라든지 이런 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제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재응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년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중요한 정보들을 표면에 표기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행을 하실 때 그 외부 배터리 외부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셀, 6셀이냐, 3셀이냐, 뭐 12셀이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압, 방전율, C, 방전율 C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25C 뭐 이렇게 15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재는 따로 이렇게 표기는 안 돼 있죠. 자, 수평 등속도 비행을 하던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속도 그 상태에서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받은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도를 증가하면 이제 받은각이 막 늘어나려고 할 때 이때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등속 비행을 지속적인 등속 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지문하고 여러분들 그 비행 그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중 배터리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배터리 완충을 충전기에서 분리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중요한 거. 배터리 폐기 시 소금물에 2, 3일 담가둔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터리 이거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를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그 같이 모아서
소금물에 한 2-3일 정도 담가 놓으면은 뭐 이래 그런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다 2-3일 담근 후에 그다음에 이제 폐기를 시키는. 자, 다른 제품의 배터리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자, 3번에 보면 배터리에 고장난 셀은 일부 교체 후 사용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분리 자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끔 가다가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체크기로 봤을 때, 몇 번 셀이 이제 고장이 났다고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셀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용하고 싶죠. 왜냐면 배터리가 가격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려다가 저도 이제 그걸 듣고 안 했는데 절대 그런 부분들은 뭐 교체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셀은 일부 교체 후 사용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자, 마지막 40번.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좌석이 한 개인 비행장치로서 이거는 무인이 아니에요. 일단 좌석이 한 개가 있으니까 탑승자, 연료, 비상장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이게 만약에 포함되려면 115kg이 돼야 돼요. 이렇게 초경량 비행장치 만약에 유인, 그러니까 한 명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15kg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좌석이 한 개 있어야 되고 115인 자체 중량 115 이하가 돼야지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실전 모의고사 4번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5번에서 이렇게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